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부 개편에 이어서 대규모 개각까지 단행했죠. 내년 총선 대비와 더불어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에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정책실 신설과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에 이어 윤 대통령은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발빠르게 단행했습니다. 그간 일부 부처 개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인사교체를 한 건 집권 1년 7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출마 희망자를 교체하는 차원에 더해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전열을 재정비해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장기화하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민생 회복에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입니다. 우선 당장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가용한 정책들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후속 개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동관 탄핵 정국의 여파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 인선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장 후임 인선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며 총선 차출설이 거론되는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엑스포 유치전을 주도해온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교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여당의 차출 1순위이자 총선 등판이 확실시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말 예상국회까지 마무리되는 상황을 보면서 원포인트 교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지난 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 후 닷새 만에 대통령실이 서둘러 후임 인선에 나선 건데요. 추가 개각을 앞둔 부처들과 국정원장 후임 인선 등이 남았지만 우선 방통위 정상화와 개혁과제 추진이 시급하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되는데요. 김 후보자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경기와 인천에서 선거구가 한 곳씩 늘고 서울과 전북에선 한 곳씩 줄었는데 민주당은 여당 편향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법정 시한 8개월을 넘겨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에선 의원 정수가 각각 1명 늘었고 서울과 전북에선 1명씩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원 정수가 3명이었던 서울 노원구는 병선거구가 없어지며 2명으로 줄었습니다. 경기 안산시와 부천시는 각각 의원 정수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고 부산 남구도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일단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가 지난 총선과 같은 수로 유지된 가운데 조만간 정계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대표성과 형평성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여당의 편향된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합리적 제안을 거부하고
이렇게 부산은 그대로 의석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하고 오히려 전라북도를 줄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거가 없는 그런 이제 획정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의 요구를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별로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변화에 따른 기준에 맞춰 확정된 안이라며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구 지역 경계 조정을 두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반발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여야 간 셈법이 다른 데다 소속 정당을 떠나 출마 예정자들의 희비가 갈리는 만큼 전개 특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소지형입니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국회가 선거구 획정 작업조차 마무리하지 못해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될 거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춰지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는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긴 3월 6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고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는 47일, 19대 44일, 20대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와 더불어 현역 의원의 기득권 유지라는 암묵적 담합 속에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는 선거구 획정. 이 때문에 정치 신인 등 예비 후보들의 피선거권과 유권자들의 참정권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변동성,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간단히 소독한다든가 이걸 절대 한 번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화 서울의 봄이 500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유해 파주 한장 계획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엔 무산됐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2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12.12 군사반란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긴박감 넘치게 풀어냈다는 호평 속에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며 흥행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영화 관람 중 분노해 높아진 심박수를 인증하는 심박수 챌린지가 유행하고 영화를 계기로 한국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2030 세대가 전체 관람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흥행을 주도하는 가운데 이달 말쯤에는 1,000만 관객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광해나 국제시장을 뛰어넘는 속도고요. MZ세대가 한국 현대사에 관심을 가지고 영화를 본 다음에 이런 일이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좀 더 찾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망 후 2년이 넘도록 장지를 찾지 못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 파주시에 안장하려는 유족들의 계획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 씨는 생전 회고록에서 북녘 땅이 내려다 보이는 전방 고지에 100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파주가 선정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안장 계획이 알려지자 파주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김경일 파주시장까지 나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는 가계약 기간이 지난 이후 본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고 언론 보도에 부담을 느꼈다며 매도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연입니다.
대통령 배제 방침 이후 처음 실시된 올해 수능 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영역 만점자는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한 졸업생 1명뿐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까다로웠다는 분석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작년보다 까다로웠던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수능은 소위 킬러 문항이 배제되었지만 변별력을 확보하였으며 전 영역 만점자는 1명으로 과학탐구 2과목을 선택한 졸업생 응시자입니다. 재학생 만점자가 없는 건 지난 2022학년도 수능 이후 2년 만입니다. 영역별로 보면 국어 영역 표준 점수 최고점이 150점을 기록해 작년보다 16점 올랐습니다. 수학은 표준 점수 최고점이 작년보다 3점 높은 14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이 높을수록 시험은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점을 받은 응시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국어는 작년보다 307명이 줄어 64명입니다. 수학 영역 표준 점수 최고점자는 300명 넘게 감소한 612명을 기록했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 비율이 4.71%로 상대평가 1등급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나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킬러 문항이 출제됐다고 주장했는데 교육당국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유형이기 때문에 킬러라고 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새롭게 구성한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에 참여한 교원들에 대해서도 그 기준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이제 점검을 하도록 해서 킬러 문항을 배제했고 이번 수능 채점 결과는 금요일 모든 수험생들에게 통지됩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재판관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무고를 밝히고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내년 국방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이행 문제도 유심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의회가 내년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법안에 합의하며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일환으로 지금의 28,500명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방식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What I will say is that we believe that that statement will send a very clear and demonstrable signal of the United States' credibility when it comes to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the people of Korea.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문제도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180일 안에 전자권 이양 문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권 인수를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이를 평가하라는 요구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당국 직원을 미 상무부에 파견해 중국이나 이란, 북한 등의 첨단 기술과 관련한 동향을 파악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미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단일안을 상원과 하원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할 예정으로 최종 통과될 경우 의회의 심의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동현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정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